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총에 맞은 귀에 붕대로 붙인 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부르면서 네버 트럼프 가이였던 J.D. 벤스 상원 의원이 대선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뒤 공화당 전당대회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은 바보라고 부르다가 전향한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나이와 병역 기피를 해소하고 중서부를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 때문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못다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스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가 총에 맞고 외쳤던 싸우자 파이트 파이트를 전당대회에서 외쳤습니다. 트럼프 벤스 팀이 당선되면 미국 공화당은 전통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마가 운동은 트럼프가 정치계를 떠난 뒤에도 벤스로 이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벤스 후보를 유명하게 만든 책 힐빌리 엘러지는 아마존 랭킹 판매 220위에서 다시 1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선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군데 격전지에서 모두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고 바이든이 쉽게 이겼던 버지니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1억 9천만 명인 일론 머스크가 한 달에 4,500만 달러씩을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윗에서 경호국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막지 못한 것이 고의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MBC 인터뷰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거의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는 완주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암살 시도에서 생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면서 주목을 불끈 쥔 사진은 대다수가 훌륭한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인도에서 발행되는 인디안 프레스에는 정반대의 경고를 한 어피니언이 실렸습니다. 파이트 파이트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대화의 끝이고 미국이라는 등대에 다시 불이 들어오려면 파이트 멘탈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피니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보통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 1, 2, 3, 4 그 나흘 동안에 전부 어떤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는 부통령 후보가 딱 발표가 되면서 수락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오른쪽 귀, 총에 맞은 오른쪽 귀를 이렇게 붕대로 거즈로 붙이고 그리고 J.D. 벤스 후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함께 파이트 파이트를 외쳤고요. 이 파이트 파이트에 관한 의견은 오늘의 미국 맨 뒷부분에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있고 뭐 듣기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어제의 사실 그 전당대회의 주제는 경제였고 오늘은 이제 다시 이민과 범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모든 뉴스의 포커스는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된 것. 상원 의원도 초선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오하이오주에서는 주지사가 이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실로 간다면은 그 후임 작업을 일단 선임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정치 경력도 없는 사람을 여기에 딱 들여놨는데 크게 중요하게는 가깝게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더 넓고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공화당은 완전히 바뀌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무대에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도 또 트럼프보다 지금으로서는 더한 마가 무브먼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완전히 레이건, 미 럼니, 존 맥케인 뭐 이런 사람들의 공화당은 아닐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보통 한인 공화당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재선 임기를 끝나고 나면은 그전에 이제 당선되지 않았을 때도 마가 운동이 사라지고 원래의 그 전통적인 공화당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시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마가가 강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만약에 트럼프 벤스 팀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께서 등록하실 때의 그 공화당은 이제는 완전히 아닌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정치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일관적이라든가 포괄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공화당으로서. 그렇지만 공화당의 이제 대선 후보가 JD 벤스라는 이런 그 러닝 메이트를 그 선택을 딱 한 것은 트럼프 이후에 마가 운동이 계속 가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오하이오야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겠지만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 위스콘신, 오하이오주에도 근로자들이 많고요. 미네소타, 그밖에 미국 그 노동자들 또 농민들에게 굉장히 이 JD 벤스라는 사람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지금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39살이었던 적은요. 리차드 닉슨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39살이었고요. 생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닉슨 이후에 가장 젊은 그 부통령 후보인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40살 차이가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78살이잖아요. 6월 달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젊음, 활력을 넣어줄 수도 있고 중서부의 백인 노동자층을 계층으로 한다는 것은 2016년도의 베스트셀러요. 본인의 회고록이죠. 그 힐빌리 그 엘레지 제가 엘레지 막 한국말 영어 혼돈이 막 됩니다. 그런 왜 우리가 이미자 씨의 노래에서처럼 황혼의 엘레지 하면은 이게 기쁜 건 아니잖아요. 힐빌리라는 게 아주 시골 막 두메산골 이런 거잖아요. 오하이오주 본인이 자란 그 두메산골이 어떻게 망해갔는가, 어떻게 그곳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돼갔는가,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고 게다 대고 알코올 중독 같은 거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였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원래는 라스트 네임이 벤스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세 번째 결혼한 남자의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조부모 손에 자라면서 이 조부모님의 그 라스트 네임을 벤스를 갖게 됐는데 본인의 경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힐러리 클린턴이 그 전형적인 민주당이었던 오하이오의 이런 곳 같은 곳을 이기지 못했는가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넷플릭스에서도 무척 많은 사람들이 영화로 봤습니다. 그런데 JD 벤스는 그렇게 깨어진 가정, 중독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살아남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로 갑니다. 해병대로 가서 무슨 직접 최전선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또 GI 빌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예일대학교 법대에 들어가죠. 깨어진 가정에서 거기까지 성공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백인 노동자들의 파탄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가 운동을 무척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변호사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라 페이팔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피터 틸이 설립한 그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오하이오주로 돌아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6년 이후에 이 사람은 본인이 상원에 출마해서 나중에 트럼프의 지지가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네버 트럼프 가이였습니다.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몇 그 민주당의 극좌적인 이런 그 젊은 여성 하원 의원들에게 얘기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 무슨 홀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야말로 그런데 상원 의원 선거를 하면서 변신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를 지지했죠. 그런데도 인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많은 그 표로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 책이나 영화를 본 사람은 JD 벤스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는 그다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딱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마가 운동의 완전히 선봉꾼이었습니다. 선봉자. 내가 만약에 부통령이었다면, 마이크 펜스였다면 절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선 인준 해주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된 인물이거든요.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56%가 6월 달에 여론조사인데도 뭐 JD 벤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JD 벤스는 아직 39살이고 본인은 이제 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올 수도 없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내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됩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대통령이라는 야망이 있다면 서울 지금 비교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하여 트럼프를 완전히 정말 어떤 매체는 뻔뻔스러운 권투 선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큰아들도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몇 시간 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JD 벤스로 하라 하고 전화 통화해서 하는 그 오디오 기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에 그 비극적인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의자의 그 총격범에 대해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기도 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렇게 이끌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제일 먼저 트윗 한 사람이 바로 JD 벤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JD 벤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뭐 정치적인 담론 같은 것은 무척 거칠어지겠죠. 미국에서 스티브 배넌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트럼프 시대의 첫 번째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는 그 JD 벤스에 비교하면 트럼프는 아주 온건한 마가다 이렇게 얘기할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마가에 본인이 다 하지 못하는 본인보다 더한 사람을 심어 놓음으로써 지지층에 대해서는 확고한 내가 그 발판을 갖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그런 것이요. 이 JD 벤스가 2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을 했지만 상원 의원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주 선도적인 고립주의자였습니다. 저 사람 너무 극한데 왜냐하면 하원도 아니고 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경멸적인 발언도 많이 했거든요.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며칠 전에 그게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미국에 뭐 여러 번 왔지만 처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왜 그딴 사람을 초대를 하지? 그로테스크해. 이런 표현도 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벤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그 팀이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하나 그 벤스가 일관적으로 다른 것은 막 변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네버 트럼피언이었다가 트럼프의 추종자가 되고 변하는데 하나 일관성 있는 것은 힐빌리 그 LAG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 패밀리 이코노믹스 친가족 이코노믹스에 초점을 맞춰서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 그 혜택 같은 거 이런 것은 확대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로 그 제조업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에 맞서고 노동자 권력을 막 구축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그 배경이니까 유명해진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철도를 안전하게 해야지 된다. 그런 법안은 민주당과 또 합쳐서 뭐 통과시키는데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낙태인데 이 낙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최근까지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 개신교 복음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뭐 강간이 돼도 아이를 낳아야지 된다. 아니면 살인이니까 이렇게 주장해 오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가야지 되니까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전당대회에서 낙태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피임약 미페프리스톤도
본인은 지지한다.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입장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입장을 특별한 노동자 계층에게만 제외하고는 많이 변하잖아요. 트럼프를 히틀러 같다고 했다가 미국의 히틀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추종자, 어제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뭐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다 등장했어요. 인터뷰하는데 He changed my mind. 트럼프가 내 마음을 바꿨다. 나는 정말 네버 트럼피언이었는데 그렇게 그 답변을 하더군요. 해서 자주 바뀌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39살이니까 정치적인 이념, 신념보다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젊었을 때의 어떤 신념 같은 것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신념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계속 성숙해가는 사람도 있고 39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약간의 그 정치적인 기회주의 이걸 뭐 융통성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젊으니까 보다 조금 좀 합리적인 위치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뭐 가능성 같은 것은 보는 거고요. 이리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J.D. 벤스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하는 이거. 오늘 그 아담 킨징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본인이 하원 의원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야, 모스코바가 엄청 좋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공화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언제나 완전히 통일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부통령 사이에서도 예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공화당이고 같이 그런 부통령 사이에는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었죠. 왜냐하면 딕 체니 부통령의 또 다른 그 리스 체니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쫓겨난 리스 체니 말고 또 다른 레즈비언이니까 당시에 조지 부시는 아주 뭐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안 돼 하지만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 같은 면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부통령은 만약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다면 그럴 염려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또 공화당의 완전한 트럼프 마가 베이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니키 헤일리라든가 아니면 버지니아주의 글렌 영킨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니키 헤일리가 연설을 하는 날로 잡혔던데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조금 온건한 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해왔었던 우리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지만 레이건 시대의 그런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야지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그 분열적인 선택을 한 거죠. 내 기반 이끌고 가면서 한다는 그리고 이 J.D. 벤스는 워싱턴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오하이오주에서 간 지가 그러나 트럼프보다 훨씬 오래 워싱턴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물론 이제 공화당이 이런 약점도 있어요. 바이든 그 대통령은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하면 누가 대통령을 해? 할 때 카멜라 해리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자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좀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늘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에서 여자기 때문에 소수인종, 아시안, 백인이 아닌 아시안이나 흑인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카멜라 해리스가 그 같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78세로 건강이 점점 좋아지진 않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J.D. 벤스? 상원의원을 2년밖에 안 해봤는데 이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상원의원 한 번 하고 됐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이 부통령이 될 때 나이는 같았지만 리처드 닉슨은 이미 6년을 상원의원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D. 벤스에게 트럼프가 어떻게 될 때 맡겨?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전향을 한 네버 트럼피언에서 전향한 J.D. 벤스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백악관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이번 그 미국의 대선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도 바이든 대통령의 MBC 방송 네스터 홀트와의 인터뷰를 훔친 거죠. 잠시 뒤에 이제 미국 뭐 중요한 뉴스, 탑뉴스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요약해드리면서 암살 미수 사건의 그 비밀 경호국은 분명히 책임이 있죠. 부분적으로 그런 것과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밀 문서에 관해서 기소한 것을 기각해준 이 케이스, 바이든 대통령의 MBC 방송 인터뷰 이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탑 뉴스는요, 전부 세 가지입니다. JD 벤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서류에 대한 기각. 또 하나는 지금 암살 미수 사건에 관한 속보이거든요. 신문을 조금 보자면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 제가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 말씀 안 드렸죠? 시간이 되면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부터 보면은 당연히 딱 트럼프 전 대통령 이쪽 그 오른쪽 귀죠. 거즈 붙인 거 거기를 딱 포커스를 둬서 그 뒷줄에 보니까 이방카 트럼프하고 자레드 쿠슈너가 패밀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나 이제 큰아들 작은 아들은 또 파트너들과 함께 파트너 와이프와 함께 등장을 했고 JD 벤스와 악수를 하면서 이제 미드웨스트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역시 그 JD 벤스 오랜 동안은 아니고 원타임 트럼프의 비판가가 러닝메이트로 선택이 됐다는 이런 건데 지금 뉴욕타임스 안쪽에 보면은 이 대선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그대로 지금 전당대회까지 간다면 대의원들이 다 그에게 투표를 확 할지 하지 않을지 약간의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나 공화당 전당대회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하시라 하는 그 물결이 조금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부통령 후보 그리고 역시 뭐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암살 시해 사건 이후에 정말 떠도는 음모 이론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특히 JD 벤스 후보의 나이 39살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네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헐리우드에 있으니까 힐빌리 엘레지가 그것을 이제 헤드라인의 소제목으로 넣었거든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로스앤젤레스 드라이 클리너가 세탁소가 굉장히 그 업소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로 워싱턴 포스트는 오히려 맨 위에 이 그 기밀 서류 이 내용을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가 기각한 것을 그걸 맨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래에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실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은 안 실어줬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JD 벤스가 아주 활짝 그 웃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옆에는 와이프인데 사진 같이 있는 사람 당연히 와이프죠. 대학교 다닐 때 예일 대학교에서 같이 만난 친구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뉴욕 포스트가 Everything's coming up Trump 모든 게 다 트럼프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건 또 JD 벤스는 없어요. 뉴욕 포스트니까 워낙에 이제 트럼프를 확실하게 계속 밀어주는 그런 그 타블로이드 신문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귀에 이 거즈 붙인 그런 것 이제 이 정도 됐는데 우선 저는 이 신문 일면에 전혀 바이든 대통령의 MBC 방송과의 프라임타임 인터뷰가 안 나왔다 하는 게 뉴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제가 전당대회 첫날이었다 하더라도 트럼프와 JD 벤스가 동시에 손을 잡고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어느 신문의 어느 한켠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네스터 홀트와의 인터뷰가 실렸을 겁니다. 일면에.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maybe 또 하나의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스터 홀트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다른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말을 했다면 역시 일면에 실렸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터뷰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치 폭력에 대해서 온도를 낮추자. 트럼프와 좋은 대화를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토요일 밤에요. 대화하고 나서도 또 질 바이든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대화를 했다. 두 부부 다 뭐 서로 대화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서로가 우리는 이렇게 화합적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를 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MBC의 그 네스터 홀트가 처음에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그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니까 어머나 폭력이 너무 많아. 딱 그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암살 시도 실패가 있기 전에 며칠 전에 기부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에서 막 뭐 사퇴를 하라니 말라니 이럴 때가 아니라 트럼프를 딱 그 관역에 놓고 집중을 해야지 된다. 이 말을 한 것은 잘못했다고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르즈아이잖아요. 딱 그 중심에 관역 맡은 게 그 부르즈아이라는 게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이거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딱 포커스를 맞춰야지 된다. 이게 이겨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인데 단어 선택은 잘못됐다고 십자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에게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 정도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토론을 2차 토론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3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중간에 안 잊어먹고 또 진행자는 끝에도 또 했는데 그거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본인의 인지력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질문을 조금 피해갔습니다. 아무튼 사임은 안 한다가 어제의 얘기였고요. 에일린 그 캐넌 판사의 기밀 서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각한 이 판결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일린 캐논 판사도 역시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판결한 내용이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런 폭동을 선동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클래런스 토마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렇게 기소한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나 기밀 서류 케이스나 다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잖아요. 그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상원에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인준받은 것도 아닌데 법무장관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에일린 캐논 판사도 똑같이 이 기밀 서류에 대해서 왜 잭 스미스를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언제는 대통령이 조정했다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연방 상원에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무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도 사실은 틀리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클래런스 토마스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건 나도 내가 딱 임명을 하지 않은 그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밀 서류 문제에 대해서 몇 개월 조사를 받았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잖아요. 그 사람. 로버트 허가 해서 법무부가 임명을 한 트럼프의 이 그 특별검사도 법무부가 임명을 했고 바이든의 특별검사도 법무장관이 바이든이 법무장관을 만들어준 메릭 갈란드가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별검사도 메릭 갈란드가 임명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했을 때보다 아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을 더 서운해했다고 하잖아요. 나도 아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제도. 나도 특별검사의 그것으로 뭐 얼만큼 동안 하루에
뭐 몇 시간 동안 뭐 10명에서 12명의 요원이 내 집에 와서 다 수색을 했는데 나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 없다. 그리고 다 협조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 에일린 캐논 판사의 기밀 문서 이 기소를 기각한 그 이유가 맞는가 틀리는가는 헌법학자들은 다 그 이유가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검사라는 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특별검사가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1974년도에 이미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꼭 대통령이나 상원이 아니어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다는 거고요. 어제는 제가 이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아마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난 것은 많죠. 일단 선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이 케이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법적 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미국의 모든 신문의 일면의 탑뉴스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도 아직 왜 그 저격수 범인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영원히 모를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그 범인이 숨졌을 때의 어떤 그 동기가 추정되기는 하더라도 나중에 그 범인이 직접 그 추정되는 동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히 추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전화기를 뭐 수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왜 비밀 경호국은 암살 미수를 막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2일에 연방의회에 이제 비밀 경호국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킴벌리 그 치트 그 경호국장이 등장을 해서 조사받을 것은 많은 것인데 우선은요. 이 비밀 경호국이 20세기 이제 초에 좀 모양을 갖추고 그러기는 했는데 뭐 위조 지폐부터 시작해서 그 원래 그 에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기 전부터 비밀 경호국은 있었고 위조 지폐에 포커스를 뒀고 1901년도에부터 이제 조금 이제 활발하게 대통령 경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윌리엄 맥킨리가 살해됐으니까.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대통령들이 어디 가면 악수하는 게 많잖아요. 사진 촬영도 하고 하면서 본격적인 지금의 모습을 봤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그 많은 사람 심지어 지금 무소속으로 후보로 나가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당시의 법무장관 민주당의 후보 이 후보는 비밀경호원의 경호를 받던 도중에 암살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밀경호국에 실패했던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암살이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뉴스를 하고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빌 클린턴 시대에도 뭐 백악관에 이런 비밀 경호국이 막지 못했던 총격도 있었고요. 뭐 조지 부시에게도 뭐 누군가가 뭐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던가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밀 경호원 있는데도. 그리고 또 오바마 때는 심했죠. 뭐 백악관에 무슨 뭐 총성이 들렸는데도 비밀 경호국이 그게 총성이라고 파악하지 않고 뭔가 공사 소음이라고 했어요. 나흘 뒤에 백악관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유리창 깨진 것 보고 아 누군가가 총을 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콜롬비아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대통령이 가면은 그 몇 주일 전에 비밀 경호국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일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일 전부터 다 일을 했는데도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비밀 경호국이 막 호텔에 매춘부 드리고 해서 그때 뭐 해고된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비밀 경호국이 훈련의 모든 시간을 한 4분의 1은 써야지 되겠다. 이런 어떤 규칙이 바뀌었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 비밀 경호국이 역사가 너무 오래되면서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산이 얼마냐면요. 30억 달러예요. 이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지키는 비밀 경호국이 그리고 백악관에서 오바마 시대에는 누군가가 막 칼을 들고 백악관 막 잔디밭을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비밀 경호국이 막지 못했었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건 너무나 노골적인 실수잖아요. 어떻게 150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1층 옥상에 비밀 경호원의 저격수들이 올라가 있지 않고 거기에 아니 20살에 뭐 그 저격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그런 그 총격범이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에게 총을 겨눌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바운더리를 그쪽 바운더리까지는 여기까지는 뭐 147야드 이 안쪽은 우리 비밀 경호국이 하고 저쪽 바깥은 그 법집행관이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나서 1분 30초가 있었답니다. 1분 30초 사이에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 빌딩에 비밀 경호국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빌딩 안에 지금 이제 자꾸만 새로운 뉴스가 나오잖아요. 빌딩 안에 그 현지의 법집행관 경찰이 있었답니다. 옥상에 없었던 거죠. 해서 1분 30초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저 기어 올라간다. 그 AR-15 소총을 들고 소총을 메고 기어 올라간다 하고 나서 그 한 사람의 경관이 올라갔을 때는 이 총격범이 경관을 향하니까 어찌할 수 없었고 그리고는 이제 1분 30초 만에 총을 따다다다 발사를 해서 이런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건 그 빌딩에 비밀 경호국이 있었어야지만 된다 하는 거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날 피츠버그에 질 바이든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 경호국의 요원이 모자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제가 소수인종이고 여자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요. 뭐냐면 공화당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진 보면 여자 사진이 보이죠. 비밀 경호국. 특히 앞에서 대통령 이렇게 막고 있는 몸과 손으로 막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로 두지 않고 여자로 두고 소수 인종을 뒀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지 돼요. 아무튼 유능한 비밀 경호국보다 다이버시티 여자 이렇게 뒀다 하는 뭐 이런 그러나 이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비밀 경호국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지 될 겁니다. 왜 그 빌딩에 비밀 경호국 저격수를 두지 않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사망한 분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 그분의 미망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미망인이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트럼프 쪽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이게 그 미망인 측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국 인구의 몇 분의 1은 되네요. 1억 9천만 명인데 한 달에 4,500만 달러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달부터 7월부터 선거가 있는 때까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팩이라는 곳인데 이 사실은 이런 그 슈퍼 정치행동위원회는 민주당에 더 많았었죠. 이 아메리카 팩이라는 공화당의 정치행동위원회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하라고 그것도 이제 우편 투표도 하고 조기 투표도 하라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넣고 있는데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지금 이곳이 갖고 있는 돈이 875만 달러인데 한 달에 4,500만 달러씩을 낸다고 하니까 세계 최고 부자의 스케일이네요. 뭐 자산이 한 2,5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이 낸 거는 한 5천만 달러, 5천억이 아니라 5천만 달러. 토마스 멜론 그 은행가의 증손자가 그렇게 낸 건데 3월 달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도 자꾸 변하죠. 난 아무에게도 기부할 생각이 없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전화 통화를 무척 자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공화당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는 이제 총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 직후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고 했고 그리고는 경호국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막지 못한 게 고의적일 수도 있다. 이런 그 트윗을 합니다. 트럼프 주변에 이제 이 사람 그리고 뭐 조지아주의 10지구의 의원, 하원 의원 또 지금 부통령 후보가 된 JD 벤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특별한 자문도 뭐 본인 사업과 연관된 거 하겠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일 때도 그래서 엄청나게 돈적으로 이득을 봤으니까. 근데 본인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내용 보도하니까 아니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 쓰는 사람이 돈을 괜히 쓰지 않습니다. 한 달에 4,500만 달러씩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역시 일론 머스크가 특별하긴 해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정상회담인데 비바 테크니까 딱 감이 오시죠. 이 어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나는 외계인이다. 근데 내가 외계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이 외계인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X 이런 그 사업을 하면서 인공위성 같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뭐 여러 위성도 발사했잖아요. 저 궤도 그런 데서 그랬는데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던가 미확인 그 비행 물체를 우리도 확인한 적은 없다. 내가 만약에 확인하면 X에다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농담으로 뭐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7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캐나다 시민권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서비스도 대체할 것이다. 고용된다는 것, 누구에게 고용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만들고 직업을 취미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52살 젊은 사람이 그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오늘 넷플릭스 한번 보세요. 힐빌리 엘레지. 이 위기에 처한 가족, 중독 같은 것으로 가족이 막 깨지고 하는 오하이오의 백인 노동계층 이 회고록이죠. 본인의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의 회고록인데 두매 산골 엘레지입니다. 어젯밤에 무슨 뭐 최소한 160만 부가 팔리고 뭐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뭐 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해병대 먼저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가고 법대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론 하워드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2020년도에 해서 글렌 클로즈 나오죠. 에이미 애덤스가 주연을 맡았고 잠시 뒤에 중요한 그 컬럼이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금방 마지막 CM 나올 때 생각났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JD 벤스 그 부통령 후보 있죠. 부통령 후보가 그 책을 쓰게 된 것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다시 됐다는 예전에 책 처음 나왔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순위는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책을 쓴 것이 왜 그 예일대학교에 나왔을 때 그 법대 교수 에이미 추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거 엄마 해서 어떻게 그 중국 엄마가 타이거 방식으로 애를 혹독하게 가르치는가 그 교수가 바로 이 JD 벤스의 교수여서 책을 써라 했었다는 그 CM 마지막 광고 나가는데 그게 생각이 났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어피니언이죠. 칼럼이라기보다 미국 사람들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 같은 사진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당시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파이트 파이트를 외치나 멋있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머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디안 익스프레스의 자와할랄 네루, 그 네루요. 그 이름을 딴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 그리고 인도의 국제 문제의 안보위원회의 자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미타부 마투라는 이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가 이 암살 시도 자체는 깊이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정치폭력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가치를 미국이 재확인을 해서 다시 그 등대에 불이 들어오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지금 깊은 반성의 순간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멋있어 이럴 게 아니라 폐혈증에 걸린 미국 정치 체제가 세상에 드러났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마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순간에
진실을 말하고 침묵해오던 다수가 민첩하게 행동을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고 15년 전에 버락 오바마가 설명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은 완전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퍼펙트한 나라로 가야지 된다. 이걸 얘기하고 엄청 비난받았어요. 미국이 완벽한데 특권주의인데 그리고 세계 뭐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사과나 하고 다녀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 초현실적인 사진, 암살 시도 생존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건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싸우자 싸우자 뭔지 그 당시에는 아무 사건도 뭐가 몰랐을 때잖아요. 누가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어.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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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대화의 끝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화와 정치의 양극화, 총기가 너무 많고 인터넷의 급진적인 막 퍼지는 것이 이런 미국의 어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치 리더 암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부터 뭐 로널드 레이건, 루즈벨트는 생존했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이런 것에 맞춰서 뭐 이런 그 부통령 후보가 총격 사건의 그 범인에 대해서 나오기도 전에 이거 현 대통령이 오더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는 선동적이고 도발적인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밀 경호고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를 하겠지만 그건 피상적인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정치폭력을 왜 이렇게까지 허용하게 됐느냐를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을 압도할 비극의 조류는 쓰나미로 가고 만다. 도널드 트럼프 암살 미수가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꿀 수 있다. 폭력의 근원, 정치인들끼리의 막 험한 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해야지 된다 하고 또 민주주의 가치도 확인하고 또 그래야지 되는데 이걸 트럼프가 그랬어. 동정심 삼아서 집무실로 이끈다면 범인이 총을 쏘면서 가장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낼 것이다. 미국은 비극으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밖에도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것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네요. 그 독일의 그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한나 아렌트 이 컬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정치와 폭력은 반대여서 하나는 룰이 있고 하나는 룰이 없는데 폭력은 정치가 위험할 때 등장해서 정치를 사라뜨려 버린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큰 폭력은 의사당 폭력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